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뉴스K 앵커를 맡은 뉴스PD 노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 텐데요. 오늘 뉴스K에서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예산안, 직제안에 대한 내부 합의를 마치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단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끝나면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직원들의 40%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특조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서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성격이 조사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께서 그 조사라는 건 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정부를 상대로 또는 정부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시민사회에서 일정하게 경험해온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단식에도 참여한 적도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또 수시로 가족들 곁에 가서 위로 위문한 적도 있고 또 뭐 분양도 한 적이 있고 뭐 그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일정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비극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군가는 뭐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또는 직원이든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변호사로서 또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건 회피할 수는 없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책임이 무겁고 능력이 일천하지만 제 혼자서 이걸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 그리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면 이 과제를 어느 정도는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과 또 기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하게 됐습니다. 우선 예산안은 저희가 좀 당초에는 241억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조정을 거쳐서 또 이미 좀 지체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198억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직제 기구는 전체 그 법에 따른 직원 120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1실 3국 14개 과로 구성이 진행이 됩니다. 뭐 기소권, 수사권이 반영이 안 된 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 외에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법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도 발부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뭐 청문회도 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건 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이 아주 부여가 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엔 각 정부 부처를 저희가 좀 조사하거나 좀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그걸 정부 공무원들이 하면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초기 논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특히 진상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을 빼고 조사 업무는 민간인들이 다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 부서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7대5 정도로 조절한 겁니다. 우선 아직 뭐 그게 좀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아다시피 1년 기간인데 가령 뭐 인양이 한 1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저희 특조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한계는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특조위에서 보기엔 그 세월호 침몰된 그 세월호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유일무이한 지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양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대체로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양이 된다면 저희 특조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뭐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또 인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떠나보내야 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4.16 기억 저장소입니다. 희생자들의 유품, 유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용했던 물건, 그리고 국민들의 추모 메시지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조각조각 모인 세월호의 기록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이거 미니 거. 유품 캐리어에 있던. 이렇게 그 유품부터 해서 일기장, 소장 받아오고 아이가 살았던 생애사적 사진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받아오고 디지털 시키고 엄마 아빠의 고통들,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메모해가지고 저기 쓰는 걸 만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그 기억을 공유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건축사 분들이 이렇게 좀 멋있게 디자인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분류 작업과 그리고 목록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보존 체계가 만들어지는 서고로 3월 2일 날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 공간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81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건물마다 아이들이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2호관을 이쪽에 위치한 이유도 이 아이들이 있었던 공간에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기 생활용품, 체육관에서 썼던 생활용품, 그리고 거기에 있던 뭐 추모 기록들. 여기 이제 무대기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누구 가족이 썼던, 저희가 누구네 건지 아는 것들은 이렇게 무더기로 해놨고요. 이제 저쪽은 왠지 구별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은인의 부모님들이 보면은 저 이불이 남다르겠죠, 그분들에게. 청운동에 있던 이불, 광화문에 있던 이불, 그리고 국회에 있던 이불, 그리고 팽목에 있던 이불, 체육관에 있던 이불. 그러면은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불을 보여줬을 때 그거는 그냥 한낱 이불에 불과한 거고, 역사를 아는 자에게 그 이불은 그 4월 16일부터 이 야만적 사회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 4.16 기억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겠냐. 앞서 보신 4.16 기억저장소에는 여러 기록 연구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학계 차원에서 참사의 기록에 나선 최초 사례입니다. 기획자인 김익환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는 4.16 기억저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억으로 만드는 역사. 왜 이런 기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김익환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공공 쪽은 정확한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다 하는 거를 진도 현장에서 저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사의 진실을 기록이라는 형태로 모아서 제대로 된 사회적 기억을 형성시켜야겠다 하는 생각. 예전엔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덜 깨서 그랬지. 기록관리계가 최근에 좀 발전을 해서 한 3, 4년 정도 전부터는 사현상에 대한 기록화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기록관리계 학자들이 모여서 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가족들의 기록에서부터 일반 시민의 기록까지 기록을 모으는 것이 기억저장소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을 모으면 이제 기록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냥 냅두면 안 되고요. 걔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모이고 기록이 정리가 돼서 그 기록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기억을 형성시켜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기법이 전시회를 한다든지 기록을 소재로 해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현재 기록을 정리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도요 분향소에 자주 오세요. 오셔서 아이를 보고 대화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요. 그것처럼
유가족들이 하늘로 간 아이들을 연상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우리 기억저장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가 2호관 건설하면서 304개의 기록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함에 이제 뭐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모자, 뭐 일기, 뭐 사진들 이런 엑기스 기록들을 거기다 두고 자주 오셔서 보셨으면 해요. 유가족들에게 위안을 줌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삶의 어떤 뭐 중심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어떤 큰 사건을 사회에 남기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는 어찌 보면 권력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4.16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쓰여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4.16 참사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기억은 그 기억을 하는 주체들의 생각을 그대로 담는 성격이 있어요. 4.16 참사의 직접 피해자들 그리고 4.16 참사를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해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기억을 남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기억을 우리 사회가 공유한다.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커다란 성장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폭력의 피해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억울해서 그냥 못 지나가. 우리 유가족들이 아이를 하늘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에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거리에서의 직접적인 투쟁뿐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의 긴 호흡의 투쟁을 유가족들과 함께 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은 결국 정치라는 말이 있죠. 연초부터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세수 보조액이 11조 원에 달하면서 야당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부터 연말정산 파동까지 서민들의 세금은 이미 늘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2015 세금 대란 속에서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수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요. 정부 같은 경우는 항상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대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세수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4%대를 달성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3% 조금 넘는 그런 성장밖에는 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분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세수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그 역할이 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냐면은 법인세 결손 부분이 굉장히 많죠.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이후로 기존에는 1억 원 이하는 13% 그리고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한 4차례 정도의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1억 원 이하는 10%
법인세를 감면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해주면 그것이 이제 투자도 늘릴 것이고 고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보통 경제 이론에 이제 근거를 해서 법인세 감면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법인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뭐 투자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도 많아요. 물론 만일에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3, 4조 정도의 조세 수입은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 국세청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 감면받은 법인세가 총 10조 6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부족액 만큼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기조는 뭐냐 하면 공급 측을 촉진시켜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생산 위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를 못한 게 지금 벌써 한 5, 6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도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지 않았고 고용은 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작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의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는 세율이 늘어나지 않은 거를 증세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재정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고 세금이 줄어들면 감세죠. 이 증세 없는 복지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적인 세율 조정은 하지 않겠지만 꼼수 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세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작년에 300만 원 이하를 벌었는데 그래서 6%만 세금을 냈는데 올해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크게 소득 상승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한 320만 원 정도가 내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소득 구간이 명목상으로 변동이 300만 원으로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내 실질 소득은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그냥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소득의 증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과거 정부들이 많이 증세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거의 뭐 한 40% 50%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근로소득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은 세액 공제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세법 개정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은 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체 조세 체계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 말고도 법인세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종합 부동산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로 왜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증세 형평성이 없었다 이거네요. 법인세나. 그렇죠. 최근에 이제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그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자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왜 국민적 저항이 심했느냐면 종합부동산세도 일종의 자산세거든요. 그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세금인데 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이 강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대출을 예를 들면 7억을 끼고 있으면
나의 순자산은 부채가 7억이니까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3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은 내 재산인데 그냥 똑같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낸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피케티의 순자산세는 부채를 차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차감하고 순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자산을 적당한 액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굉장한 부유층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저거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게만 느껴졌던 차기 총선과 대선이 내년과 내후년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역 정치인이자 정치평론가라고도 할 수 있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야권의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노 전 대표는 또한 진보 정치 세력의 통합이 단순히 세불리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입니다. 편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힘든 사람, 대통령에게 할 말 많은 국민들을 음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주로 보면은 기업인들만 만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그 대표자들은 안 만나고 또 여당만 만나고 야당은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문턱이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가장 높은 1987년 이후로 가장 문턱이 높은 대통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높은 문턱 뒤에 숨는 한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한 결국에는 문고리 3연방 같은 측근들에만 의존하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기억이 없이 너무 무대 위에서 예쁜 옷 입고 이벤트 하듯이 사람 만날 게 아니라 진솔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다는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서민을 대변한다는 야당이 민생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범야권이 야권 내에도 진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저는 야당이 정치개혁 프로그램과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내놓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결하겠다라거나 전략적인 연대를 한다거나 제휴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도를 함께 제시하는 그래서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정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현재 야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서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내세워야지 여하튼 여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이 야권에 대한 자동적인 어떤 지지로 오지 않는데 그냥 김치국부터 마시거나 그 다음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버리고 있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힘도 적으면서 서로 잘난 체 하는 서로 누르는 그런 어떤 무한 경쟁으로서는 국민들이 야권에게 원하는 것을 이행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담대한 연대 전략, 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승리의 전략으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는 확신을 좀 심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진보 세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진보 스스로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그러한 좀 정책을 제대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적은 힘을 가지고서 많은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 대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그 대통합이 단순히 세 불리기 위한 그런 어떤 묻지마 통합이 아니라 진보의 혁신을 기치로 내서 그 새롭게 결집하는 이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진보로의 재탄생을 보장하는 그런 진보 대통합 노선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선거를 앞두고 너무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그런 좋은 명분도 내걸고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통합이 진보의 후퇴라는 결과를 갖고 오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바닥부터 기초부터 다져나가면서 진보 진영을 통합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5월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남북의 두 정상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 한국인데요. 올해에는 러시아 변수까지 겹친 셈입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뒤에 안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외교가 마치 미국의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돼서 참 불쾌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새는 그렇게 구겼지만은 특별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2차 대전 종료는 2차 대전 종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8.15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사실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게 손든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5월달은 그거예요. 나치가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고, 일본이 그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는 특별히 없고, 다만 금년 9월 초에 중국에서 그 행사가 있죠. 거기는 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경제가 요즘 좋아진 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 제재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우선 식량 생산 면에서 거의 소요량의 90%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실험을 했던 시장 경제 관리 방식을 다시 지금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 그 주역은 누구냐면 2002년 이른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을 때 총리였던 박봉주가 한 8년 만에 다시 롤백을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그 방식을 지금 다시 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식량 생산하는 협동농장에 소위 그 생산 다리를 자꾸 잘게 쪼개는 겁니다. 분조 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중후반에 썼던 농가 책임 생산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작업반의 그 규모를 줄여주고 거기서 나는 그 생산량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내지만 나머지는 개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죠. 김대중 정부 이전의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종의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려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 때 그 대북 정책은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북한 경제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정책이 오래 갔더라면 훨씬 좀 통일에 가까운 상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형은 별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통일인데 그렇게 갔을 텐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담쌓았고 박근혜 정부 지금 1년 한 7, 8개월 동안에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다가가는 자세로 북한을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뒤로 버티고
저쪽이 아쉬워서 쫓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반도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난 처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후보 시절에 내놓은 얘기 아니요, 그게 후보 시절에. 그리고 정권 초에도 후보 시절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햇볕 정책의 0.8, 햇볕 정책이 1이라면 햇볕 정책 1.0만큼은 안 되지만 0.8은 된다. 80점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조건이 따라붙기 시작했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북한이 우리한테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다. 또는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신뢰 프로세스 시작할 수 있다. 조건이 자꾸 붙어. 이제는 20점도 못 주겠어.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대신 통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요. 의도가 딴 데 있다고 생각해.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야. 남북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국론 통일을 통해서 보수 결집으로 정권의 소위 이 추동력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아버지 때도 그 수법을 썼습니다. 통일은 만들었지. 통일 고문회의 만들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말 쓰고 그걸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때도 무슨 평화통일 자문회의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수록 남북관계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국내 정치가 돌아가더라고. 대북 정책도 돌아가고. 난 별로 기대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길한 날 있고 흉한 날 있나요? 어느 날 가리지 않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게 하늘 뜻이지요. 요행을 기대하고 길이를 찾고 귀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해 뜨기 전에 구름 안개가 먼저 와 있는 격입니다. 사는 거지요. 씩씩하게, 밝게 일하고 사는 거지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맞으시기를. 뉴스K는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2월 18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